자, 광복 이후의 경제 상황과 전후 복구 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그 쌀독에서 인심 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정도 이제 배가 부르고 좀 먹고 살만해야 남도 돕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 남한 입장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북한처럼 굶어 죽는 사람은 없고, 물론 뭐 노숙자도 있고 끼니를 거르는 그 소년소녀 가장도 있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사회가 그냥 내버려 두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해졌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 참담한 여러 가지 아픈 시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 그런 한국이 외국인들의 이미지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를 6.25 전후에서 가난한 나라로 인식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참전용사 같은 경우 다시 이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뭐 경천동지한 이렇게 변화가 많은 한국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화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큼 우리 민족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광복 이후의 경제 변화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해방 직전만 하더라도 자본과 기술이 전부 다 일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다. 그죠? 돈도 일본에게, 역시 기술도 일본인들이 전부 다 독점하고 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본이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면서 우리 민족 기업도 있다고 했지만은 결국 뭐냐? 결국 나중엔 전부 다 어때요? 일본한테 다 뺏기게 되죠. 그래 안 그래? 특히 이제 1940년 들어와서 전시 동원 체제가 된 다음부터는 거의가 다 일본에게 산업이나 기술이나 자본이 전부 다 편중되게 되고,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해방된 상황에서 일본이 자본과 기계를 다 떼어가 버리고 일본인들이 퇴거함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기술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남한에는 남은 게 없었다. 대규모 경제 혼란이 초래됐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자본과 기술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죠? 더구나 1948년 9월 이후로 남북이 단절되는 바람에 북한에서 공급하던 전기가 끊기게 되고, 남한에서 생산된 쌀이 북한에 넘어가고, 북한에 생산된 전기가 남한을 밝혀줬었는데, 이게 단절됨으로써 북한은 식량난, 남한에서는 전기난, 알겠어요? 에너지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합니다. 이 인구 급증의 주요 요인이 국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컴백해 들어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서 그동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그런 독립인사들이 속속 귀국해 들어왔고, 또 외국에 그 일자리를 찾아 떠난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또는 징용, 그죠? 징병 같은 사람도 귀환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의 인구는 급증합니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산업 국유화와 토지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북한에서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월남 피난민들이 있게 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남한은 인구 과포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죠? 인구는 늘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철저하게 물자가 부족합니다. 알겠어요? 물자 부족. 결국 인구 급증과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 바로 뭐야? 물가 폭등이죠.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됐다라는 점. 자, 식량을 공출했었고요. 일본 놈들이 마지막에, 그죠? 배급제를 함으로써 더구나 이제 식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물가는 앙등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 놈들이 남겨놓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 그러잖아. 귀속재산 처리 과정을 보세요. 총독부 일본 재산을 미 군정이 몰수해서 1948년 한국 정부에 넘겨줬는데, 한국 전쟁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귀속 재산을 민간인에게 분할해줬습니다. 불화. 우선권을 부여하기를 기존의 일본인 밑에서 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 또는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누구예요? 친일파들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송진우 또는 김성수, 그죠? 이승만 계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치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거저먹기로 그 귀속 재산을 불화받아서, 특히 이제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을 불화받은 사람들은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은 물가는 앙등하고 막 치솟는데 거저 공짜나 다름없이 불화받아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터뜨리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분할해줬고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장기 분할 상한 15년 동안 나누어서 갚아라, 이렇게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정경유착으로 이루어진 재벌들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독점 자본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 자본이란 뭐냐? 재벌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시행합니다. 북한이 토지개혁법을 1946년 일찍이 만들었다면 이 토지개혁의 실체가 뭐라고? 무상으로 땅을 빼앗아서 다시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무상분배, 무상몰수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북한은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최대 상한선이 5정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남한보다 오히려 훨씬 넓었다라는 점을 주의해 두세요. 알겠죠? 자, 여기에 비해서 남한은 토지개혁법이라고 하지 않고 농지개혁법 그러는데 1949년 이승만 정권 때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지죠. 유상몰수, 돈을 주고 땅을 사들인 다음에 다시 돈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인 사람한테 땅을 논아주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갖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3정보라는 점. 남한은 3정보.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토지 면적이 더 넓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한은 3정보, 북한은 5정보였다. 자, 결국 이와 같은 농지개혁법, 남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게 된 배경은 바로 뭐냐?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다시 재분배. 사실 일본인 소유지만 이 토지가 어떻게 일본인한테 넘어갔습니까?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죠? 또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으로 살기에 어려진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만주, 간도, 연해주로 이주할 때 그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뺏는 것과 다름없이 앗아간 그런 토지들이죠. 그래서 일본인 지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시 농민한테 재분배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주 전호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죠? 지주 전호제 계획 요구가 있게 되고 농민 대다수가 그 당시에 소작농이었는데 이런 상태를 농지개혁법을 통해서 개선했단 말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봐봐요. 1949년 6.25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나마 농지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게 됐단 말이야. 농민의 토지 소유가 결국 뭘 막았어? 6.25 때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만약에 그 당시에 거의 모든 농민들이 땅이 없고 소작농 상태였다. 그러면 농민들이 프롤레타리아에 속해 있었다면 북한에서 온 인민군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토지 분배를 위해서 같이 봉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 이미 자기 땅을 받은 우리 농민들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기를 들고 공산인민군과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공산인민군을 내몰아야 내가 이 재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농지개혁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나마 우리가 6.25 때 북한한테 완전히 털리지 않게 됐다. 알겠어요? 우리가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북한에게 넘어가지 않게 됐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6.25 이후에 경제원조 전개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해방 이후가 아니라 여기는 전후니까 1953년 6.25가 끝난 이후로 미국에 의한 경제원조 실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미국은 말이죠. 미국은 6.25 이후 경제원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국에서 남는 잉여 농산물을 우리나라에 처리했어요. 주로 옥수수나 밀가루 같은 남는 농산물을 처리했었는데 한국이 정치가 만약에 불안해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물가가 너무 오르고 쌀도 다 떨어지고 못 살겠다라고 한국의 정치가 불안해지면 공산폭동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면 미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런 전략적 의도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방식이 뭐냐? 미 퍼블릭 로우, 공법이라고 그러죠. 공법 480호에 의거해서 1954년에 주로 뭘 온조했냐면 잉여 농산물을 주로 미국에서 한국에 갖다 쏟아 부었다. 한국 정부는 그 대가로 잉여 농산물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해야 되는 옵션, 조건에 구애를 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도와주는 내용이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지금 당장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나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다 잡은 고기만 갖다 주면 고기 떨어지면 또 우리는 배고픔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상태로 주로 뭐냐? 소비재 원료 중심의 원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생필품이라든지 삼백산업, 삼백은 뭔가요? 제당, 당이 설탕이죠. 제당, 제분, 밀가리죠. 그리고 면직입니다. 면직. 알겠어요? 그러니까 면화죠. 면화 산업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하얀색이잖아. 설탕 하얗죠? 밀가루 하얗죠? 그리고 솜 하얗죠? 이렇게 하얀 삼백이죠. 삼백 산업에 치중하게 됐다. 우리 농업 기반이 파괴됩니다.
농업 기반이 왜 파괴되느냐? 우리 국내의 밀농사는 지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미국에서 막 헐값으로 밀이 들어오니까 그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이런 박목월 시인의 시에 나오는 강나루 옆에 있는 밀밭은 사라져 버리게 됐습니다. 볼 수 없게 됐어요. 시 속에서는 나오는 우리 밀이야. 알겠어요? 요즘 이제 우리 밀 먹기 운동 해가지고 우리 밀로 만든 빵 이렇게 해서 우리 밀을 다시 되찾자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지만 우리나라에는 밀 재배해봐야 거의 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워낙 미국산 그 밀가루가 싸게 도입되는 바람에, 그죠? 국내 농업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네, 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농사라든지 면화라든지 이런 농사를 거의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알겠죠? 300산업의 발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1제당이 바로 삼성의 계열사죠. 그래 안 그래? 어쩌면 삼성의 뿌리가 제1제당이나 제1모직에 있을지 뭐야. 모직, 모직, 섬유산업입니다. 섬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산업이 발달하게 됐고 재벌 형성이죠. 결국 뭐냐? 한국 경제가 미국한테 애속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버릇이 들여집니다. 길들여집니다. 한번 도움받으면 계속 도움받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남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빚을 얻어 쓰건 빌려 먹든 간에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큰 소리 칠 일이 있어도 봐주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온조를 받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속 미국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미국 간섭과 미국의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되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미국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에서 기침 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국의 주식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뉴욕의 나스닥은 알겠어요? 뉴욕의 뭐 증권가는 이렇게 뉴욕 증권가에 신경을 곤두습니다. 그날 뉴욕의 증권 가격이 오르면 우리도 따라 오르고 뉴욕에서 내리면 우리도 떨어지고 알겠어요? 뉴욕이 조금 많이 판다 그러면 우리는 개박살나고 이렇게 완전히 미국한테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58년 이후에 유상 원조로 전환. 거저 빌려먹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차관을 빌려오는, 이자를 내는 그런 유상 원조로 58년 이후부터 전환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원조 물자가 들어오면 한국 정부는 그 원조 물자를 팝니다. 내다 팔아요. 그런 다음에 돈을 마련해서 이것으로 국가의 정책을 유지하는 재정 확보에 쓰게 되죠. 그죠? 이걸 싸게 산 한국 기업은 이걸 가공해서 가령 그 사탕수 원료랄지 또는 뭐 밀가루랄지 이걸 가공해서 상품을 내다 팔아 국민한테. 알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사서 기업은 이윤을 남깁니다. 이윤을. 알겠죠? 이런 순환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냐? 주로 경공업이며 소비재 공업이며 생필품 위주의 그런 공업이 전후에 미국 원조로 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서 비약적인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2차 대전을 겪은 독일과 일본이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에 눈부시 성장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원조하에서 미국의 핵우산하에서 알겠어요? 미국의 입김 아래에서 특히 한국전을 계기로 해서 떼돈을 벌지만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독일 사람의 근면성, 전후에 독일이 철저하게 참여하고 전쟁에 대한 참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어때요? 정말 10사람이 모여야 성냥 하나 켜서 담배를 핀다고 할 만큼 그런 속담이 많을 만큼 치밀한 전략 정신으로 독일이 경제적 성장을 눈부신 성장을 이뤘어요. 근데 그 독일 사람 뺨치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독일의 경제 성장에 비교한다면 서울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뭐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처음에 이승만 정부 때 경제개발 계획 7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면 내각 때, 그죠? 제2공화국 때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이때 세우는 경제개발의 계획의 토대를 두고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킨 그 혁명 군사정권에서, 그죠?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5.16 쿠데타 정권에서 1962년 경제개발 5년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공업화와 자립형 경제 구축, 이때는 자립이 목표였죠. 외자 유치를 통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소비재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스스로가 경제 자립을 해나가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해서 자립 경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혹자는 이제 박정희의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 한국 경제를 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리드하느냐,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개재되어 있어요. 그죠?
그 훌륭한 리더를 만났을 때 그 나라 경제나 산업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 축구 대표 선수 보세요. 히딩크라는 그런 리더를 만나가지고 그 한국 그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히딩크 신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리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히딩크의 전략과 전술, 리더십 이런 것들이 통용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어때요? 개인적인 자질이나 실력이 이미 향상돼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어요? 거기에 이제 히딩크식 조련, 히딩크식 리더십, 히딩크식 자율성 이런 것들이 선수들을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있었고 빨간 물결로 전 국가를 도배하는 그런 나라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 국민적 힘이 축구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게 된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혼자만의 리더십에 의해서 경제가 발달했다는 것은 언어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의 태생적인 근면성, 그죠? 또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 경제 건설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집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민들의 힘이 합쳐서 이룩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67년부터 71년까지 5년 단위니까 62년부터 시작됐다는 것만 알면은 62년부터 66년까지 5년, 67년부터 71년까지 5년, 72년부터 81년까지 5년 이렇게 5개년 계획이 차근차근 추진됐습니다. 보세요. 1단계에서는 주로 경공업이었다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여전히 자립경제죠. 경공업이 주도했었고요. 중화공업 시설을 구축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특수를 누려서 결국은 무역 수지가 개선됐습니다. 대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이때 엄청난 외채가 늘어났습니다. 왜? 전부 다 빚내서 공장 짓고 특히 이제 중화공업 그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외채를 어마어마하게 유지했거든요. 이게 이제 외채가 되게 얼마냐?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정도예요. 이 외채가 다시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세요 한 게 바로 언제야? 김영삼 때야. 1997년. 이게 바로 뭘 맞았어요? IMF를 맞았어요. 빚은 누가 낸 거야? 박정희가 내고 다 뽀대 다 잡았습니다.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향상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빚내서 빚잔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누가 갚았어요? 김대중이 갚았습니다. 결국은 정치적 라이벌인 이 두 사람이 알겠어요? 그 숙명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 빚내서 국민들을 경제를 살렸다라는 그런 찬사를 듣고 한 사람은 그 빚 갚는데 뒤치다꺼리 하고 알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그러다가 결국은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돌아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자,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2년부터 81년까지 그죠? 10년간 단행됐죠? 이때는 주로 중화학공업이에요. 주의하세요. 1차, 2차는 뭐라고? 경공업 위주였고 경공업. 3차, 4차, 70년대, 80년대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중화공업화를 추진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이런 공업 발달이 아주 주요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첨단 산업으로 알겠어요? 또는 반도체라든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또 뭐 다른 나라의 첨단 산업으로 자동차나 선박에는 어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었죠. 선진국에서 내놓은 사양 산업들을 우리가 대거 유치해서 알겠어요? 철강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오늘날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건너오게 됐어요. 알겠어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가 발벗고 뛰어 들어가지고 한국인은 명석한 머리, 그 훌륭한 섬세한 그 손놀림 이런 기술의 발달이 결국은 세계 경제에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데 견인차 노릇을 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이루 수출 증대, 개발 독재의 지속과 빈부격차. 이건 뭐야? 3차, 4차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동안까지 결국은 뭐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4번 이루어지는 동안이 전부 다 18년 동안 박정희 독재 권력 하에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나라 전체로 보면은 국부는 증가했다고 보지만 빈부차가 심해서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알겠어요? 이런 빈부차가 커지는 폐단을 낳게 됐고 폐단, 그죠? 폐단, 개발 독재의 지속으로 결국은 국민들의 불만이 자유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경제 정책이 변화합니다. 우선 전두환 정권 때는 어땠느냐? 중화공업에 대한 과잉 투자가 단행.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을 겪고 아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작물까지 흉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전두환 초반부에는 마이너스 성장,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물가 상승이 심화됐는데 경제 성장 전략을 수정해서 시장 경제한테 많은 자율성을 둡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역효과를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자율성을 도모하고 결국은 뭐냐? 1986년 이후로 삼저라는 전두환한테
그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3 저는 뭐야?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다운되게 되고, 이렇게 경제의 호조건이 등장함으로써 호황을 맞게 되더라. 그래서 중산층이 급증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마이카시가 도래하게 되고, 그죠? 또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히 386 세대나 또는 오늘날 50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결혼함으로써 주택 보급률도 훨씬 높아지게 되고, 결국 이 중산층의 급증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시민 의식을 성장시켜서 시민 의식이 성장된 바탕에서 이 시민들에 의해서 6월 항쟁이 촉발되게 되죠. 결국은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헌법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월 항쟁 결과 오늘날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노태우 정부가 탄생, 3저 호황 종식, 우루과이 라운드, WTO 세계 무역기구죠. 무역기구로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돼서 이제 세계는 신자유주의 질서로 편입됩니다. 알겠어요?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게 되고 결국 뭐냐? 경제 불황이 닥쳐서 3저 호황이 종식되게 된 게 노태우다. 같은 친구지만 전두환은 더럽게 억세게 운이 좋고 노태우는 운이 나빠서 욕만 뒤지게 먹었습니다. 물태우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그 다음 이제 외환위기 극복과 오늘날 우리 경제. 박정희가 낸 빚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김영삼이었다. 그래 안 그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실명제도 이 금융실명제도 꼭 알아두세요. 김영삼 정부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금융실명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경제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투명. 경제의 투명성을 그러니까 비자금을 만다든지 사람들이 비자금 통장을 만다든지 알겠죠? 차명 계좌를 만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은 돈들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도입은 굉장히 김영삼과 같은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이었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왜 OECD 가입했어요? 이제 국민소득 GDP가 2만 달러쯤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도 잘 살게 됐어라고 드디어 김영삼이 뭔가 한 건 했다고 폼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알겠죠?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야 2010년에 G20 회의를 우리 한국에서 개최한다라고 지금 엄청 폼을 잡고 있는데 그 모양이 아주 굉장히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이명박하고 김영삼하고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옛날 김영삼이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북한에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NPT를 탈퇴하겠다라고 했던 때하고 금강산 여인 피살 사건이 있었고 천안함 사태가 있었고 결국 북한하고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뭐냐? G20 회의를 남한에서 열어서 이 정권은 그걸 통해서 어떤 힘을 과시하려는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OECD 가입 이후에 김영삼 정권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 역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국면이 반복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96년에 OECD 가입했지만 바로 IMF를 맞아서 2만 달러 시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위기가 발생. 그죠? 이 경제적 위기는 IMF의 통화 관리를 받게 됐다 이거야. 왜?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어려지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지면 우리나라 물건들이 미국에서 팔리지 않아. 그럼 무역에서 이제 어때요? 타격을 입겠죠? 대기업이 부도 사태가 납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다 지네들 땅 사고 뭐하고 써먹고는 돈이 안 도니까 이제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딴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빌려준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달러 부족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세계 통화기금, 국제 통화기금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왔어요. 이게 바로 IMF 사태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업이든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전부 다 IMF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깡드시라는 감독관이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 했었어요. 정말 창피한 노릇이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이런 IMF 위기를 극복한 대통령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외환 위기를 극복했지만 기업, 금융, 공공기관, 노동 4대 부분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때 마구 우리나라의 황금알을 낳는 그런 기업들을 외국계한테 다 팔아 넘겨버렸어요. 알았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제 김대중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준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무슨 운동? 금모으기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금모으기 운동이나 또는 노사정 합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은 외환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우리의 과제에 세계 시장 개방에 맞춘 경쟁력 강화를 필요로 하고 지역, 계층, 산업 간의 갈등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실현시키기 어려운 마치 자유와 평등 가운데 자유를 더 중시할 것이냐 평등을 중시할 것이냐라는 것은 완전히 딜레마죠. 그래 안 그래? 자, 국가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과 자유 경쟁을 강조하고 어떤 개발을 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제 성장이 좀 느리더라도 분배를 강조하고 국민적 평등을 지향하며 알겠어요? 자연을 보존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는 경제가 해결해야 될 영원한 숙제입니다. 알겠죠? 개발이 이루어지면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을 보존하면 개발이 더디게 되고 알겠어요? 경쟁을 강화시키면 뭐가 이루어지고 분배의 부당성이 생기고 분배의 그 불평등이 생기고 분배의 평등을 강화하면 경쟁력을 조절해야 되는 알겠죠?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인류가 영원히 풀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까지의 경제의 모습까지 쫙 봤어요.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았는데 문화에 대한 부분은 그 간략히 선생님이 그냥 말로 좀 정리를 하고 전체 강좌를 다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는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문화의 내용 자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 문제 그리고 문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의 변화 내용을 좀 볼까요? 현대 사회 변화 내용을 조금만 끊었다 합시다.